60년 전 불길 속에서 헤어진 그 남자가 왜 지금 내 옆방에서 숨을 쉬고 있죠? 난 그 이름을 평생 입에 담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귀가 먼저 기억했네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윤복희 83세. 오래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3개월 전 딸에 의해 요양원 203호로 옮겨졌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무렵 복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조용히 햇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삼켰다. 이상하네 그 숨소리.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옆방 204호에서 들리는 숨소리. 늙은 노인의 거친 숨결. 그런데도 그녀의 뇌는 그 소리를 한 사람의 이름과 매칭하고 있었다. 이동호.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복희는 자신의 양손을 꾹 움켜쥐었다.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이 간지럽고 아려왔다. 60년 전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대구 시내. 복희는 피난길에서 동호와 헤어졌다. 마지막 기억은 폭격음과 함께 무너진 담벼락 아래 깔린 동호를 부르던 자신의 울음뿐이었다. 그날 이후 동호는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복희는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아왔다. 한 번도 다시 그를 찾지 않았다. 왜냐면 죽은 줄 알았으니까. 며칠 후 간호사 미영이 약을 챙겨오며 말했다. 복희 어르신, 요즘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복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물었다. 204호 어르신, 이름이 뭐랬죠? 아, 이동호 어르신이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 순간 복희의 손에서 약그릇이 떨어졌다. 사기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하고 깨졌다. 미영이 놀라 달려들며 말한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없으세요? 복희는 미영을 바라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야 맞는 건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날 밤 복희는 처음으로 요양원 복도를 걸었다. 204호 문 앞에 멈춰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숨소리. 그 목소리가 다시 복희의 귀를 때렸다. 그때였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누구세요? 낯선 노인의 얼굴. 그러나 복희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눈, 코, 턱선, 주름. 세월은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말했다. 그 사람이다. 이동호는 한참을 복희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설마 복희? 복희는 눈을 감았다. 이름 기억했네. 살아있었네, 당신. 근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오래 바라봤다. 바람도 시계도 요양원의 불빛도 그 순간만큼은 멈춘 듯했다. 하지만 다음 날 복희는 딸 은영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은영아, 옆방 남자나 옛날에 버렸던 사람이야. 그 사람 나 때문에 죽을 뻔했었어. 나 이제 죗값 치러야 할지도 몰라. 복희가 숨긴 60년 전의 진실.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그는 내 손을 잡고 있었죠. 근데 나 혼자 살아버렸네요. 윤복희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봤다. 요양원 정원의 가로등이 켜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 때면 그녀는 유난히 오래전 생각에 잠기곤 했다. 204호 문이 살짝 열렸다. 이동호가 조심스레 복희의 방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복희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동호는 웃으며 말했다. 왜 나랑 마주치기 싫은 얼굴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나는 다시 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복희는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간호사 미영은 요양원 회의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204호 이동호 어르신 가족 연락처 없음.
복희 어르신과 묘하게 말투가 비슷한데 그녀는 눈치를 챘다. 두 사람 사이엔 단순한 옛 인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며칠 후 복희는 동호에게 말했다. 당신이 왜 살아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난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거든요.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동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나를 두고 도망간 거. 처음엔 원망도 했어. 그런데 무너진 벽 아래 간신히 숨붙어 있던 나를 구해준 건 누군가 지나가던 군인이었어. 그 덕에 살았지. 근데 이름도 기록도 다 잃어버렸어. 몸도 망가지고 기억도 희미해졌었고. 이동호라는 이름도 사실은 내가 나중에 만든 거야. 원래 이름은 이창수였어. 아무도 나를 몰랐으니까. 복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창수. 그럼 당신이 진짜로 우리 창수. 동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창수야. 너랑 16살 때 처음 만난. 연탄 배달하다가 다리 다친 나를 병원 데려가 줬던 그날부터 넌 내 전부였어. 복희는 손을 덜덜 떨었다. 자신이 외면했던 이름, 잊으려 했던 사람. 그가 살아있었다. 그날 밤 복희는 혼자 울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을 일부러 두고 온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날 내 등에 누가 총을 겨눴어요. 그들이 소리내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가 그랬다고 믿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사실은 복희는 알고 있었다. 창수가 죽지 않았다는 걸. 그날 이후 누군가를 통해 창수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도 들었었다. 하지만 찾지 않았다. 왜냐면 복희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와중에 어머니가 정해준 결혼. 그 아이는 죽은 셈 치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평생을 살아왔다. 동호는 그런 진실을 모른 채 평생을 이름 없이 가족 없이 살아왔다. 여기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았고 말벗 하나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 그가 복희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사실 너 미워한 적 없었어. 널 본 순간 그냥 다 괜찮아졌어. 근데 너 왜 우는 거야? 복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왜냐면 아직 다 말 안 했거든. 이제부터 들을 말은 아마 당신이 원치 않을 거야. 복희의 얼굴에 60년 동안 감춰왔던 죄책감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제야 시작될 참이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의 이름을 일부러 지웠죠. 살아있었던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 죄가 이제 날 잡으러 온 것 같아요. 윤복희는 3일째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식당에도 나오지 않고 침대에 누운 채 벽만 바라보았다.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레 물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약 드셔야 할 시간이에요. 복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람 하나 죽였어.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미 수천 번 죽였지. 밤이 되자 요양원 방송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204호에서 이동호가 복희의 방으로 향했다. 문 열어도 될까? 잠깐이면 돼. 복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린 채 말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용서받을 생각 안 했어요. 난 그냥 나 혼자 죗값 치르며 살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당신이 살아있었다니. 그게 더 무서웠어요. 용서할 기회를 빼앗긴 것 같아서. 이동호는 조용히 복희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내가 날 두고 갔다 해도 난 널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그런 시대였잖아. 우리가 약했던 거지. 세상이 무서웠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복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 손 붙잡았어요. 그 사람이 내 딸의 아빠가 됐어요. 이동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사람이 너를 지켜줬어?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손찌검만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사람 그림자 속에서만 살았죠. 복희는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신을 버린 대가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요. 자식들 다 떠났어요. 전화 한 통 안 와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요양원 간호사들 뿐이에요. 당신이라도 살아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순간 이동호는 복희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나도 말할 게 있어. 나 사실 너 찾은 적 있어. 한 번 아주 오래전에 경주역 근처에서 너랑 닮은 여자를 본 적이 있었거든. 너무 닮았는데 악이 없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날 이후 나도 널 마음속에서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지? 이렇게 늙어서 다시 널 보게 될 줄은. 복희는 눈을 감았다. 두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숨기려던 죄가 이제 와서 이렇게 들켜버릴 줄은 몰랐다. 다음 날 복희의 딸 은영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복희는 조용히 말했다. 204호 어르신 있잖니? 그분이 내 친아빠야. 은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복희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건 내 아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 넌 다른 사람의 피를 물려받았어. 딸 은영은 혼란에 빠졌다. 요양원 복도에서 숨을 헐떡이며 걸었다. 복희는 멍하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했어.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언젠가는 도착하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 204호 이동호는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희와 그녀를 바라보며 웃는 창수, 그리고 필름 너머로 번져있는 불안한 미래가 있었다. 그가 깨어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복희는 깨달았다. 그 이름을 버린 죄는 결국 내게 돌아온다. 그 이름은 내가 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은 평생 나 없이 살아왔고 나는 평생 그 이름 없이 살아왔죠. 이제야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동호 아니 이창수는 요양원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간호사 미영은 복희를 붙잡고 말했다. 심장이 갑자기 멎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은 했지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복희 어르신,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복희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았다. 창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온기가 아주 미약하게 남아 있었다. 창수야, 이름 돌려주러 왔어. 미안해. 그 이름을 내가 망가뜨렸지. 당신은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누렸어. 가족도 아이도 이름도 집도. 나는 겨우 숨만 붙이고 살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지독하게 외로웠을 거야. 창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떨리는 듯 보였다. 복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젠 도망 안 갈게. 당신이 깨어난다면 남은 삶 옆에 있을게. 당신 이름 불러줄게. 창수야. 이름이 이렇게 따뜻한 줄 이제야 알았어. 며칠 후 병원으로 달려온 은영은 복희를 붙잡고 울었다. 왜 이제 말했어, 엄마? 진짜 아빠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잖아. 복희는 조용히 딸의 손을 감싸 안았다. 엄마도 이제 말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생긴 거야. 너를 위해 숨겼던 게 아니었어. 나를 위해 감췄던 거야.
이기적인 엄마였지. 딸 은영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거 병원 간호사분이 줬어. 아빠가 평생 지갑에 넣어 다녔대. 사진 속에는 젊은 복희가 미소 짓고 있었다.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드는 그 모습. 복희는 사진을 부여잡고 울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그땐 몰랐지. 당신 눈빛 속에 그렇게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그날 밤 복희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창수야,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버린 이름. 이제야 제대로 불러줘서 조금은 가벼워졌어. 그래도 이제 시작이야. 죄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함께 나눌 수는 있어.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이동호하니 이창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복희는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일어나. 당신 이름 내가 평생 불러줄 거야. 이창수. 듣고 있어? 괜찮아. 괜찮다고 말해줄 테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분 의식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뇌파 반응이 있어요. 어르신이 말 걸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복희는 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창수야. 다시 태어나자. 우리 이름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당신 이름도, 내 이름도 숨기지 않고. 그 순간 창수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복희는 움찔하며 입을 막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돌아오고 있구나. 나한테 돌아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복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를 빗었다. 예쁘게 단정하게. 마치 오래된 약속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녀는 속삭였다. 창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요양원 복도에는 가을 햇살이 길게 비쳐 있었다. 204호 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 복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창수야, 나왔어. 그러나 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수는 사라지고 없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종이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돌려줘서 고마워. 이제 나도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릴게. 다음 생에라도 너는 내 옆에 있어줘. 복희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가슴 깊이 불렀다. 이창수. 내가 미안했어. 진짜로 미안했어. 그 순간 요양원 복도에 바람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다녀간 듯이. 그 사람은 이름 하나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이름을 지우며 살았고 그는 끝내 그 이름을 지켜냈죠. 이번 생에 우린 너무 늦었지만 다음 생엔 꼭 같은 시간에 다시 태어나기로 했어요. 요양원 204호는 그날 이후 텅 비었다. 침대 위엔 담요 하나 개켜 있었고 작은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윤복희는 매일 그 방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서곤 했다. 문득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다. 창수가 떠난 날 이후 복희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몇몇 간호사들이 물었다. 복희 어르신,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복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름을 다시 얻었으니까 새로 시작해야지. 딸 은영은 엄마를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복희의 곁에 앉아 어릴 적 자신이 몰랐던 진실들을 조용히 들었다. 복희는 말했다. 내 진짜 아빠는 한 번도 널 안아보지 못했어. 그 사람은 평생 내 사진만 붙들고 살았더라. 은영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 사람 이야기 계속해줘. 내가 기억할게. 내가 그 이름 잊지 않게 할게. 그날 이후
복희는 종종 요양원 담벼락을 산책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낙엽이 뒹굴었고 그 위를 천천히 밟으며 복희는 중얼거렸다. 창수야,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당신 이름 불러도 가슴이 덜 아파. 조금은 따뜻해. 그리고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들어왔다. 복희의 방맞은편 202호. 간호사 미영이 소개했다. 복희 어르신, 여긴 박용식 어르신이에요. 처음 요양원 오셔서 낯설어 하시는데 말도 잘하시고 사람 좋아하세요. 복희는 처음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옆방에서 들리는 콧노래. 그 음이 어쩐지 익숙했다. 설마. 복희는 천천히 방을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202호 문 앞에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복희가 속삭였다. 혹시 그게 내 사진?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 눈동자, 그 입꼬리, 그 이마의 주름까지. 복희는 숨을 멈췄다. 입을 가리고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창수야?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낡은 테이프가 붙은 지갑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내가 먼저 떠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다음 생까지 못 기다리겠더라. 그래서 다시 왔어.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보자. 도망도 말고 거짓말도 말고 그냥 이름 부르며 사는 삶. 복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그러고는 웃으며 울었다. 당신 또 속였지. 근데 이번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요양원에는 다시 두 사람의 방이 생겼다. 이름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203호 윤복희, 204호 이창수. 간호사 미영이 복희에게 물었다. 이제 다시 사랑하실 건가요? 복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그리고 어느 날 요양원 한쪽 게시판에 짧은 글귀 하나가 붙었다. 사랑은 다시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다. 윤복희. 그 아래 누군가 연필로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기도 하다. 이창수.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요양원, 같은 시간 속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이번 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침내 같은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